귀로 듣는 미디어는 미오캣 93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오캣 93화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미디어오늘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일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소개 안 했는데. 좀 이따 할게요. 네, 금준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네, SNS가 금준경 기자의 기사로 인해서 발칵 뒤집혀졌죠. 아, 네, 발칵. 네. 와. 발칵까지는 아닌가? 김용민 씨가 네. 저거를 공유를 하면서 아마 좀 많이 퍼진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사가 네. 많이 읽은 기사 미디어오늘 랭킹에 1등이 돼 있는 게. 아, 드디어. 네, 드디어라고, 처음인가 봐요? 기자생활 3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관심. 그렇죠. 제가 정책 분야를 아시겠지만 취재를 네. 계속 하면서, 이게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제가 기자 된 지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재승인 시즌이 가장 관심이 쏠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감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금준경 기자를 위해 재승인을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피말리겠다. 네, 어쨌든 네네. 그렇고요. 네. 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하고, 네. 금준경 기자가 최근에 어떤 근황 같은 게 있습니까? 최근에 제 최근에 미국에서 언제 나왔더라? 그럴 것까지 궁금하진 않고. 네. 제가 요즘은 MCN 인터뷰를 네. 14번 드디어 이번 주에 했습니다. 네. 정말 대중들이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법한 내용으로. 한 10년 후까지 보기 때문에 이 기사는 네.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약 한 500회 정도로 인터뷰를 500회 정도 하고 이제 끝을 낼 그런 생각인가 보죠. 네. 500회는 좀 20회 정도 하고 끝낼 생각인데요. 네. 한번 시간을 또 읽어봐 주시면 저희 메인에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최근에 저희가 금준경 기자와 이제 술을 마시다가 네. 맞습니다. 이 얘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네. 저희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 중에 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제 네. 후원을 해주셨는데. 네, 1년 정도? 네.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네, 후원을 해주시니까 저희 이제 경영기획실의 이제 이한일 대리께서 술을 먹다가. 네, 술을 먹다가 그분이 정말 후원을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신다라고 이제 되게 감동해 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금준경 기자가 우리 아빠인데? 그러니까 한일 선배가 누구님께서는 네. 정말 고마운 존재다라고 하시길래 네. 순간적으로 아버지 이름이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저 선배가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 이름을 성함을 아니까 농담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일단은 굳어서 네. 저희 아버지인데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한일 선배가 한 5초 동안 말씀이 없으시고 두뇌를 불가동하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듯한 눈빛으로 막 한참 기다리다가 네, 그 사단이 났죠.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인데. 그렇죠. 저희 이제 준경이 아버님으로 밝혀진 금모 씨, 금아무개 씨 익명의 독지가께서 아니 봐봐요 이게 저는 물었어요. 아니 내가 금씨고 네. 금씨라는 성이 절대 흔한 성이 아니지 않냐? 우리 아버지인 걸 정말 몰랐느냐라고 네. 한일 선배한테 물으니까. 왜냐면, 기자한테 후원을 추천인으로 정상근 선배를. 추천인으로 저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설마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했을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직원들이 저희 아버지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추천일을 이제 제 이름으로 적어주시는 바람에. 네, 맞아요. 네, 금준경 기자의 아버님인 줄 모르고 그냥, 익명의 독지가 분께서. 독지가 분. 네, 후원을 해주셨구나. 라는 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금준경 아버님으로 밝혀지고, 네. 그 즉시, 금준경 기자가 후원을 중단케 함으로써.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네. 담당 직원분을 이렇게 카톡으로 네. 상황을 설명하고, 후원을 끊었는데 한일 선배는 그 와중에 저 사람이 아들인지 어떻게 아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안 된다. 네. 저 사람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또 제기하셔서 잠깐 일이 좀 있었고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저를 추천인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 이제 익명의 독지가분을 저는 아버님으로 모시기로.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네,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잠깐 후원을 해주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간 4대강 5화에 마뱀님께서 후원해주셨고요. 미오캣 92화에 행불고래님 마뱀님, 그리고 91화에 비애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잠깐 읽어드리면, 고흥 아주마님께서 주간 4대강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정말 듣고 있으니 화가 나서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고생한다는 걸 쥐땡땡때 우리나라인데 왜 우린 닭을 뽑아서 또다시 잘못을 되풀이하는지 뭐 국민이 우매하면 우매한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똑똑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날래 올림님께서 주간사대강 5화에 처음 하트를 누르셨다고 네 캡처해서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퍼랭이 토끼님께서 다음을 이용하는데 연합뉴스가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마침 이 문제 전문가 금준경 씨를 모시고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였죠?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연합뉴스까지 들었는데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네, 포털에 왜 이렇게 연합뉴스 기사가 많냐?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포털은 주로 연합뉴스, 그다음 뉴시스 뉴스원 기사가 통신사라고 하죠. 그렇죠. 뉴스 통신사의 기사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요. 네.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포털 측 해명은 이래요. 그쪽에서 기사를 많이 쓰고 빨리 쓴다. 통신사니까. 근데 뭐 많이 쓰긴 하죠. 그거를 감안해도 네이버와 다음에 제휴 언론사가 100개씩은 넘는데 네. 유독 연합뉴스만 3분의 1, 4분의 1을 가져가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따져본 결과 아무래도 네. 포털 입장에서는 그 여당과 야당 양쪽으로도 그동안 비판을 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최대한 논란을 좀 피할 수 있는 기사를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태블릿 PC 보도 가지고도 제가 기사를 썼던 게 있는데 네. 손석희 앵커가 태블릿 PC를 까기 전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보도량이 되게 적다가 네. 빼박이 되고 나니까 엄청 급증해요, 포털이. 그러니까 이것처럼 네. 의혹 제기가 아무리 좀 신빙성이 있다고 해도 자기네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거의 좀 안 다루려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 그렇죠. 그냥 뭔 네. 일이 있었다 이 그쵸, 정도의 간단하게, 기사만 이제 예. 올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편향적일 수가 있는 게 정당한 의혹 제기를 좀 막을 수가 있고 네. 그 양쪽의 입장을 듣는 게 되게 왜곡된 소지가 있는 게 뭐 한쪽이 훨씬 더 다수고 훨씬 더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고 네. 반대쪽은 정말 뭐 헌법 정신에 반하고 누구라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정신에 반하고 말도 안 되고 테러를 일으키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양쪽 주장인 것처럼 나열을 하면 그게 그렇죠. 오히려 왜곡인 거죠. 공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탄핵 찬반 집회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그렇죠. 맞겠다고 물론 이렇게 인원수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많다고는 해도 아무튼 그런 국민 여론이 뭐 그렇고 이제 그쵸. 워낙 그쪽의 주장이 좀 정당성이 좀 결여가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네. 물타기에 좀 동조하는 그런 네. 문제 있는 보도. 그러니까 포털 입장에서 안전한 편집인 건데 포털 직원들을 만나보면 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항의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저희 미디어 오늘에도 항의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포털은 하루에 1000만 명씩 보잖아요. 그래서 네. 항의 전화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고 주로 이런 거죠. 기사를 내려달라. 뭐 이거 문제가 있다. 나 이 기사에 나온 담당자한테 내려라. 근데 포털 입장에서 우리가 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기사는 스스로 안 올리게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그 포털 전문가 그동안 네 금준경 기사 모시고 얘기를 해봤고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좀 읽어드리면 금준경 기자님, 김도현 기자님도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금준경 기자 오늘 데리고 왔습니다. 김도현 기자는 뭐 다음에 네, 휴가입니다. 네. 저번에 휴가인가요? 휴가인데도 오셨지만 오늘도 네. 휴가입니다. 휴가가 잦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애님께서 2월 27일이었던가요? 특검 종료 얼마 안 남긴 정례 브리핑. 식당에서 2시 30분에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질문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구나. 네, 낯익은 귀엽고 구수한 서울 표준말로 서울 표준말. 네, 미디어오는 송가영인데요. 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TV로 눈이 가셨다고. 네, 그 서울 표준말이라면 송가영 기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송가영 기자님 질문도 얼마나 당차게 잘하시던지 괜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가영 기자가 최근에 저한테 지속적으로 뭐 텔레그램을 보내서 네. 네, 자신이 사투리를 쓰지 않는데 저런. 왜 사람들이 사투리를 쓴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 이제 송가영 기자한테 자신이 나온 방송을 한번 모니터를 한번 해보라고. 절대 안 하죠. 근데 송가영 기자의 문제는 네.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는 처음 말을 듣고 네. 지방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취업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셨구나 알았는데 무려 2007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10년 이상을 지금 서울 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주변 금준경 사람들의- 기자도 울산 사람인데 저는 고향이 전혀 이제 울산입니다. 사투리를 쓰지 않죠. 근데 사투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쵸. 전혀 상관없는 근데 문제긴 이게 한데.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네. 주변 사람들이 서울말을 쓰게 되면 나도 영향을 받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그러니까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송가영 기자는 10년 동안 혼자 생활을 하셨는지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방금 서울에 올라오신 분인 줄 알 네. 정도로. 아니 뭐 사투리를 써도 별로 그렇죠. 상관없긴 한데 써도 상관없죠. 그 뭐랄까 본인이 서울말을 쓴다고 그 주장하지만
그게 알았으면 문제인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없으니까 그냥 네. 뭐 뒷담화를 까본 거고요. 우리 혹시 듣고 있지? 네, 저희는 미오뉴스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미오뉴스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탈락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3개 방송사 중 1개 방송사가 재승인 합격 기준에 미달됐고 이 방송사는 TV조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미오캣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문제를 다룬 SBS 시사보도 프로그램 뉴스토리가 외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40분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월 21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를 조명했는데요. SBS 보도본부 간부들이 사장과 회장이 해당 아이템에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반면 신문은 외면받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7일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신문으로 뉴스를 보는 비율은 2011년만 하더라도 44.6%에 달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0.9%로 반토막 났습니다. 신문은 하루 평균 매체별 뉴스 이용 시간에서도 17.5분에서 6.5분으로 급감했습니다. MBC가 박상우 보도국 문화레저부장을 시사제작 1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시사제작 1부는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무엇보다도 사회 현안에 대한 균형 감각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직이죠. 그러나 박상우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전국부장으로 유가족의 조급증이 화를 키웠다는 식의 보도로 물의를 빚었던 장본인으로 일배 의혹도 받고 있죠. MBC의 어둠이 깊어가는 듯합니다. 네, 미오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원래 오늘은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시고 네.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급하게 종편 전문가 네. 금지경 기사를 모시고 네. 제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요. 네. 아까 김용민 씨한테도 연락이 와서 저걸 하자 그러던데 네. MBC 보도국장으로부터 바나나 네. 바나나 욕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받게 돼서 네, 그렇죠. 놀랍고 관심을 받으려면은 종편이 재승인 심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욕을 먹거나 그렇죠. 3년에 한 번 하거나 아무튼 둘 중에 한 번 정도가 네. 그래서 이게 정책 기사임에도 많은 국민들 많은 여론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업계뿐만 아니라 네. 그런 방증이었던 것 같고요. 기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제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종편 재승인 심사를 하는데 네. 탈락하는 매체가 하나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게 종편은 3년에 한 번씩 재승인 심사를 받아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방송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년째가 돼서 이번 3월부터 이제 슬슬 이 종편의 기간이 끝나게 돼서 갱신을 위해서는 이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서 네. 1000점의 평가에서 650점 미만을 받으면 탈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방송사가 650점 미만인 게 저희한테 확인이 돼서 저희가 하나의 방송사라고 썼고 이번 재승인 심사는 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죠. 그 옛날에 기억 잘해보시면 떠오르시는데 종편이 4개지만 네. MBN은 원래 보도 채널이었어요. 맞아요. 그 전에도. 그래서 네. 보도 채널에서 그 기간을 만료하고 나서 종편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승인 시점이 달라서 이번에는 JTBC 채널 A, TV조선 이렇게 3가지 채널이 심사를 받았고요. 네. 셋 중 하나가 탈락이라고 하니까 그 MLB 파크나 루리앱 이런 데선 댓글로 막 이렇게 채널 A를 점치는 사람들이 꽤나 그렇죠.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저도 놀랐던 게 채널 A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점인데 사실 TV조선 이고요. 네. 이게 뭐 저희가 뭐 취재원이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TV조선이 650점 미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락 기준 점수에 이제 이하다. 그렇죠. 네. 뭐 어쨌거나 저희는 복수의 네. 사람들로부터 확인했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매체 그쪽 네. 방통위 쪽인가요? 그쪽 사람들이 뭐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렇죠. 라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던데. 추측성 보도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취재원을 공개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죠. 근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방통위 출입 기자거든요. 출입 네. 2년 4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출입 기자의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해명 자료를 네. 내요. 정부 부처는. 그게 그렇죠. 좀 관례예요. 근데 해명 자료를 안 내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 반박을 보내는 게 좀 언론 플레이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몇 가지 좀 짚어나가야 할 게 있다면 일단은 한 가지 채널이 650 미만이고 네. 그게 TV조선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 말장난은 약간 하는 게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심사가 2단계에 거쳐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단계는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채점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죠. 그렇죠. 막. 그 항목은 이따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00점 중에 650점 미만에 다들 투표를 해서 평균을 내요. 그래서 평균에 650 미만이 되면 일단은 탈락 대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탈락이 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이게 최종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는 이미 끝이 났고 시험이면 채점은 끝이 났고 이걸로 선생님이 결과 발표를 하는 것만 그렇죠. 남은 거죠. 결과 발표 네. 남았고 이걸로 내가 너네는 월차료를 줄까 아니면은 말로만 혼낼까 이것만 남은 거거든요. 그 심사는 이미 다 끝났고 이 점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네. 방통위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TV에서 TV조선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상 보면 650점 미만의 사업자는 탈락인 건 맞는데 재승인 거부, 그러니까 재승인 취소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통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조건부로 재승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미달했다고 해서 이 TV조선이 지금 당장 없어질 나가 이런 거 가능성은 뭐 이렇게 아니죠. 크진 않은 거고 이게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뭐랄까 하여튼 근데 어쨌거나 이 퇴출에 좀 가까워진 거는 그쵸. 사실인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OBS라는 그 지상파 방송이 있잖아요. 거기가 650 미만이 돼서 그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어요. 재승인 1, 2년, 원래 3년인데 기간을 1, 2년으로 바꾸고 그 기간 이내에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달성하지 못하면 탈락을 시키는 걸로 바꿨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이번에도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뭐 그렇죠. 이제 네. 일단 OBS도 그렇게 조건부 재승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TV조선도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이제 딱 없애버리면은 그렇죠. 뭐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죠. 네, 왜냐면 일자리부터 걸려 있고 네. TV조선도 있고 TV조선의 미디어 랩이라고 해서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외주 제작사들이 많이 얽혀 있고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는 데다가 그렇죠. 지금 정부가 TV조선 허가를 취소해버리면 무슨 말이 나올지는 뻔하죠. 언론 탄압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언론은 그렇죠. 없으면.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심사가 2월 말에 끝났어요. 심사위원회 결과가. 근데 네.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재승인 조건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부과할지를 여야 위원들이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좀 이게 650점 이하라는데 네. 대체 어떤 점에서 채널 A는 살아남고 네. TV조선은 미달하게 되었는가? 그렇죠. 네, 어떤 이거를 항목들이 있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총 1000점 10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방송평가 400점. 1000점. 아, 네, 1000점. 100점이라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1000점.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1000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1000점 중에서 이게 점수 배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방송평가 400점. 근데 이거는 방송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는 별로 다들 비슷하게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 이거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기획, 편성, 제작.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210점이에요, 무려. 아, 210점. 네. 그다음에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그다음에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네. 그리고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인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앞에 게 400점이고 나머지는 100에서 200점 사이인데요. 네. 우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줄여서 말하면 공적 책임의 공정성 파트가 굉장히 좀 점수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저번 재승인 때는 JTBC 말고는 다 굉장히 낮긴 했어요. 또 워낙 제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방송 심의 제재를 받으면 감점이 돼요. 네. TV조선의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가 161건, 채널A 74건, JTBC 29건, MBN 27건. 비상식적으로 TV조선이 매우 높아서 그렇죠.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2위랑의 격차도 꽤나 벌어지네. 아, 그쵸. 그리고 채널A도 굉장히 많지. 채널A가 74건은 JTBC, MBN이 20건대니까 엄청 많은데 네. 상대적으로 돋보이지 않죠. 시조가 100건이 넘었기 때문에.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 여당에서 위원 6명, 야당에서 3명 추천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제재를 받았다는 건 사실 빼박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이거는 뭐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수치를 왜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와 같이 평가하는 게 문제가 된 패널 출연자에 대한 조치. 조치가 되고 있는지는 좀 잘들 아시겠지만 이게 T조가 뭐가 또 문제였냐면 예전에 장성민의 이사탱크에서 네. 5.18이 북한 맞아요. 소행이었다고 네. 했던 그 방송을 내보낸 그 이후로 장성민 씨는 계속 몇 년 동안 방송을 했었고 그 PD도 딴 팀으로 옮기긴 했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고 방통위에서 몇 번 지적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관련자 징계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나왔나 보죠. 네. 그래서 좀 제대로 조치를 안 했던 사안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편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190점인데 네. 이거는 편성은 종합 편성 채널이에요. 네. 종합.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예능, 다큐, 드라마, 그렇죠. 시사. 어린이 프로 막 이런 것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종합 편성 채널을 하는 방송은 하나밖에 안 떠오르실 거예요. 나머지는 시사 보도 풀에 너무 집중을 해서 네. 오죽하면 2014년 때 TV조선 재승인 조건이 종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도 프로그램 양을 줄여라였어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의 보도 프로그램 비율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4.4%. 그 수치 좋네요. 미래가 예견되는 좀 슬픈 건가? 네. 근데 이게 물론 실제로 방통위가 평가했던 기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이거예요. 채널A는 40.37%. 아, 거기도 높네요. JTBC 20.1%. 네. 그러니까 채널A는 JTBC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그렇죠. 이런 뭐 그 종편들만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막 패널들 앉아 있고 사회자가 그렇죠. 정치 현안에 대해 물어보고 저기서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막 맞아요. 하고 막 그런 얘기들. 근데 이것도 약간 꼼수가 있는 게 논란이 되니까 네. 그 TV조선과 채널A가 되게 애매한 프로들 있잖아요. 그 시사 프로긴 한데 좀 웃기다. 네. 전원책 아저씨가 나온다. 혹은 뭐 체육 앵커 나온다. 이런 거는 장르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교양이나 예능으로. 그렇게 버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 프로그램 비율이 44.4%나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채널A가 돋보였지만 TV조선만큼은 TV조선이 44.4%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번에는 좀 변수가 됐을 걸로 보이는 게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평가인데요. 네. 여기에서 무슨 평가를 하는지 제가 그 평가 항목을 보니까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 실적 그리고 향후 전략을 봅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가 아까 심의 제재가 많았다는 거, 네. 두 번째가 과도한 보도 시사 프로그램 편성이었잖아요. 높다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 100점이 달린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평가인데요. 이게 이전에는 변수가 안 되는데 지금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보시면 뭘 보냐면 네.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발전을 위한 투자 실적, 향후 전략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해요. 이 항목에서. 한마디로 그냥 투자. 그렇죠. 투자 제대로 하고 있냐.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종편을 만들 때 내세웠던 슬로건이잖아요. 네. 한국에도 그 폭스나 뭐 이런 거 같은 뭐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만들자.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이 영어권이 아닌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도 나오긴 했지만 그랬죠. 사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없고요 지금까지. 네. 6년이 꿈이야 지났지만. 뭐 누구나 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대신에 JTBC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있는 게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예능은 포맷 수출을 중국에 해서 네.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드라마나 이런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투자액을 보면 매년 다른 종편 3사는 400에서 500억 투자를 합니다. 네. JTBC는 한 해도 1000억 미만으로 투자한 적이 없어요. 최소 더블 스코어가 났거든요.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거의 2배 정도나 날 그렇죠. 정도면. JTBC 투자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는 JTBC는 일단 안전이고 나머지 세 개 방송사가 여기에서 좀 비슷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을 걸로. 뭐 그러다 보니까 추정이 이제 뭐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재승인 받을 때 네.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드라마를 이만큼 만들고 네. 예능을 이만큼 만들겠다. 근데 약속을 안 지킨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다른 3사가. 시청자들 보시다시피 아까 말했던 거랑 연결되는 게 보도 시사 프로그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감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는 거의 없죠. 없죠. 예. 드라마가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네, JTBC는 그래서, 간간히 드라마를 하는데. 그렇죠. 나머지 종편은 드라마는 거의 지금 생각도 하지 않는 되게 상황이라서 뉴스를 드라마로. 드라마틱한 뉴스를 표방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이 항목에서 나머지 3사가 비슷했지만 앞선 두 항목에서 특정 종편이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로 2위도 잘 나가지만 그렇죠. 더 대단한 1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말이 돌았던 게 그 심사를 할 때 윤곽이 잡혔을 때부터 나온 말이 하나면은 TV조선이고 두 개면 TV조선 채널A다. 네. 근데 채널A는 점수를 좀 넘긴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근데 지금까지 쭉 점수 기준으로 딱 보니까 네. 채널A도 그렇게 여유롭게 넘은 것 같지는 않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일반인들 보시기에 아니 TV조선은 저렇게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했다라는 데서 좀 플러스를 주고 싶으신 심정은 좀 있으시겠지만 네. 사실 그거는 이 평가랑은 좀 무관한 그러니까 보도를 어떻게 했냐를 내용을 평가는 할 수 없고요. 그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심의제재 건수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사실 최순실 게이트 보도 최근 몇 달간의 보도 이런 거와 사실 심사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 프로그램 전체 그림을 좀 보시면 네. TV조선이 떨어진 이유를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프로세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심사는 끝이 났어요. 채점은 네. 끝이 났는데 체벌을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TV조선이 TV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아마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거의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그 방송법을 보면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첫째, 재승인 거부를 할 수가 있고요. 둘째,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재승인 거부하면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없었던 게, 네. 경인지역 사시니까 아시겠죠? ITV. 그렇죠. 옛날 ITV가 거부 한번 당했어요. 근데 그 거부를 당하기 전까지 그 무수한 그러니까 재승인 미달 사례가 몇 번 있어서 결국 거부를 당한 건데요. 네. 종편은 이번에 처음 미달이기 때문에 거부까지 가면은 오히려 방통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부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네. 저희가 종합해 보면 재승인 기간 단축을 포함한 조건부 재승인을 할 거고, 대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종편 심사 이전과 이후의 종편은 완벽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식의 방송을 해오면 여차없이 경고가 날아가고, 네. 다음 재승인은 정말 끝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벼랑에 매달렸다고 보면 그렇죠. 딱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사실 이게 레드카드인데 네.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옐로카드처럼 쓰는 경향인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걸리면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심사가 지난달 끝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심지어 그 같이 보도 채널 2개도 심사를 했어요. 그거는 내일 의결이 돼요, 방통위에서. YTN이랑 연합뉴스 TV. 네네. 근데 뭐 그분들이야 뭐 크게 원하지는 않고, 원래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네. 보도만 하면 되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이 일단은 재승인 통과가 점쳐지는 상황이고요. 같이 심사했는데 종편만 지금 심사를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 뉴스원을 통해서 저희 기사가 추정에 불과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저희가 오히려 다른 2대1 기사를 보면요, 월요일에 TV조선을 대상으로 방통위원들이 청문회를 열었어요. 청문회? 단독으로. 네. 이 청문회가 뭘까 물어보니까 채널A와 JTBC는 간담회를 열겠대요. 오, 이상하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청문회와 간담회 용어가 이게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르잖아요. 청문회가 뭐냐라고 방통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네. 650점 미달 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거다. TV조선이라는 말은 거기도 못 해주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조건이 다른 거고, 청문회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편성 문제와 보도 문제를 비판이 많이 나왔고, TV조선 측에서는 잘하겠다 이렇게 말로 해서 구두는 못 믿겠다, 서류로 다시 써와라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라고, 기사에 쓰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빼박인 거죠. 네, 뭐 TV조선인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렇죠. 다만 뭐 당장은 없어지진 않겠지만, 일단은 그렇죠. 좀 거의 뭐 레드카드를 거의 다 받은 상태. 네. 뭐 지금까지 똑같이 방송할 수는 TV조선이 그렇게 활동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보막말 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 주체 건수가 특정 선을 넘거나, 네. 보도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콘텐츠 투자액이 지금과 같을 경우에는 그 방통위는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그쵸? 지금 하고 얘네가 있는가, 조건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보겠다. 개선이 있는가. 아니면은 다음 재승인 때 날아간다라는 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깐깐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다들 아시겠지만 방통위는 여당 위원들이 더 많아요. 네. 정부 여당 3명, 야당 2명 구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혹시 TV조선의 최순실 보도가 그쵸. 이런 뭐 일종의 뭐 보복을 불러온 거 아닌가, 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은 드는 게, 네. 사실 지금 새누리당 이름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분들의 반응이 최근에 그 법제사위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종편을 엄청 비판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이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종편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국민의 의혹이 제기됐다. 제기된 게 언젠데 그게. 지난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통계를 봐도 방송심의 위반 건수나 선거방송심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의 3.5에서 5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이나 그렇죠. 시민단체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네. 근데 2014년에는 왜 통과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측면에서도 더 이상 종편을 커버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돈 것 같고, 저번 심사는 어떻게 붙었냐면요. 심사위원회 15명이 붙어요. 외부 네. 추천으로. 근데 그 중에 12명을 여당에서 했어요. 아, 뭐 거의 완전 기울어졌네요. 근데 왜냐면 이 심사위원을 정하는 거는 3대2로 여당이 많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얘네 맘대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야당이 판을 깨버렸어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이 심사 무효다. 네. 그 선언하고 퇴장해버리고 여당끼리 결국 의결해서 통과시켰던 건데, 더 웃긴 건 TV조선의 시청자 위원 같은 분이 심사에 참여하고,
그 저번 미디어는 관계자들이. 그렇죠. 네. 전현직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이 이 종편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이 심의를 하니까 정말 그 편파적인 심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670 몇 점으로 채널A와 TV조선이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악의를 갖고 조직했다고 결심한 건 아니고 네. 저번에는 커버를 쳤다면 이번에는 공정하게 평가를 그렇죠. 맡겼다. 이번엔 그냥 채점표대로 그냥 한 거다. 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한테 논란이 되지 않은 전문가들. 왜냐면 저번이랑 똑같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했거나 위원이 이상하면 야당 방통위원들이 판을 깼을 거예요. 이 심사 인정 못한다. 근데 좀 되게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거는 야당이 요구하는 게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그래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됐다는 거고 네. 그럼 합리적인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심사 결과도 채점표대로 채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다기보다는 커버를 안 쳐주기 시작했다. 그게 더 적절하지 않나? 탄압이 아니라 봐주던 걸 안 봐주는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그 방통위의 여당 위원 한 분이 그 전에 계신 분이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선거를 나가서 네. 공석이 되면서 MBC 출신의 여당 위원이 김석진 의원이라고 그분이 작년부터 붙었어요. 그분이 MBC 출신이다 보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종편을 엄청 비판을 했어요. 회의할 때마다. 아니 종편에 광고 직접 영업하는 게 말이 되냐? 지상파는 네. 코바코에 묶여서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종편 이제 그 특혜 거둘 때 되지 않았냐. 그리고 네. 종편 보도가 MBC 출신인데 종편 보도가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으로 볼 때 그 지상파와 종편이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 네. 지상파가 갖고 있는 광고 몫을 종편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영향이 미쳤지 않나라고 하고 오늘 미디어스 보도를 보니까요. 그 방금 말했던 김석진 여당 위원회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네. TV조선에 되게 혹독했다는 그런 전언이 돌고 있다고 미디어스가 보도를 국회발로 하긴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군요. 여당에서도 좀 이제 이탈표가 생기고 네. 커버를 안 쳐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네. 다음에 또 뭐 이제 재승인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네. 그때만 다시 한번 모셔서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네, 미오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특별 손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2부는 전문 시위꾼 네, 맞습니다. 전문 시위꾼입니다. 네, 전문 시위꾼이시고요. 저는 촛불 시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과 10범. 좀 더 됩니다. 아, 별 10개 아니었나요? 네, 더 됩니다. 아, 더 되시나요? 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세질 않았어요. 네. 그 정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인권운동을 하셨던 네, 다산인권운동센터. 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죄송합니다. 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 아마 그 촛불을 들러간 시민분들이라면 네. 몇 번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자주 보셨을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네. 네. 목소리로 더 친숙하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리 지르시는 목청의 왕. 네. 구호는 시키지 마세요. 네. 어색해요. 알겠습니다. 연단위에서 항상 촛불 집회의 사회를 보시던 바로 그분이 네. 지금 나와 계신 네, 박진 보니까 알겠어요. 네, 상임활동가이십니다. 네. 지금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네. 공동상황실장 겸 공동대변인으로 파견이 나와 있죠. 아, 네. 직위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저번에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 나오셨을 때 네. 아마 그 법률팀장 네, 법률팀장님이세요. 네, 팀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팀원 많아요, 법률팀에.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공동 상황실장? 네. 상황실에는 총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상황실에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아주 꼼꼼히 따지면 한 5, 60명 되실 것 같고요. 5, 60명이요? 네. 아, 예. 네, 범 상황실에 모여 계시는 분은 110명 정도 되십니다. 아, 굉장히 많은데.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상황실장. 네, 거기에 공동상황실장, 네, 실장 5명이나 되고요. 아, 5명이요? 네. 아, 나 100명이 공동 상황실장. 왜 그러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꽤 높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지위 높으신 전문직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좀 네, 나눠보고 반갑습니다.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촛불 집회가 이번에 19차까지 했고. 네. 아마 11일. 이번 주, 네, 10일이나 아니면 13일에 지금 탄핵. 네네. 네, 인용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일단은 11일에도 촛불은 하는 거죠? 그럼요. 10일에 결정이 되더라도. 네네. 네. 지금 10일이 결정될 거다라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간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평의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고 네, 맞아요. 선고 날짜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을 뿐인데 예측컨대 10일 날 네.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11일 날 그 다음 날 20차 범국민 행동이 될 거고요. 네. 만약 13일 날 발표를 한다. 그러면 21차 범국민 행동이 그 주 주말에 있는 네. 거죠. 18일 날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10일 날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11일 날은 왠지 좀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네, 집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이 촛불 집회는 끝나는 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지금 사실 전망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금 궁금했어요. 논의 중이신 건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사실 박근혜가 퇴진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 자체가 퇴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이 문제를 만든 적폐들이 또 쌓여있기 그렇죠. 때문에. 적폐가 있고 촛불 개혁 과제도 남아 있고 음, 이 문제를 특히 또 박근혜 구속이라는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지금 전망 논의 중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광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가. 지금까지는 매주 촛불을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나 이 쟁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쟁점은 전국 2,300개 단체가 지금 모여 있는 이 퇴진 행동은 그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네. 뭐 해산론에서부터 전환론 또는 유지론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제출돼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은 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결정된 거는 그럼 11일 날 20차 촛불 집회를 한다는 것만은 일단 네, 그거는 확실하게 되어 특히 있네요. 인용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 인용되면 국민 대잔치다. 국민 승리를 선포하는 20차 국민행동이다. 네. 예. 아마 그날은 치킨집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네. 그때 탄핵소추안 가결됐을 때도 네. 엄청나게 치킨들을 드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내수 활성화 막 AI로 지금 고통받는 창조 경제. 네. 업체들이 이제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네. 그때는 아마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 사실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저희 국회 탄핵안 앞두고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 광장에 온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70-80%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을 네. 헌재의 심판에서 뒤집는다. 그럼 그야말로 그때 국민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그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실무적으로 뭐 촛불을 이어간다, 안 이어간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일단 뭐 국민들의 염원이 이제 촛불이라는 형태로 좀 나타나가지고 네. 이제 퇴진행동 쪽에서 뭐 무대를 마련하고 이제 좀 같이 네. 이 염원을 좀 기원하는 형태였다면 네.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 어우. 네. 그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도 좀 되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또요? 네, 가야죠. 지금까지는 감옥 앞에서 다 좌절을 했는데요. 그러시구나. 지금은 사실은 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네. 먼저 나서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뭐 그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네, 예, 인용, 그걸 인용이 돼가지고 의심치는 뭐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이제 기후에 좀 불과한 그렇게 그러니까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탄핵 인용될 거라고 대부분 보니까 네. 뭐 대선 주자들까지 통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국민 70-80%가 원하는 탄핵이 인용되는 게 바로 국민 통합이에요. 예,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그거는 그 국론 분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탄핵 인용이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남았냐? 네. 분명하게 범죄자들을 구속하거나 이런 청산 절차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동안 이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탄핵안 인용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좀 오가고 있는데 일단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네, 뭐 남아있는 당연하죠. 적폐를 좀 청산하는 데 집중하는 게 네. 뭐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할 일이 많은데 일단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네. 또 11일에 이제 국민 대축제가 열리고 네. 뭐 그때가 되면은 그 사회를 계속 보시면서 촛불 집회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전 막 그 순간 떠오르면 저는 웃음이 날 것 같아요. 네, 전 되게 눈물 날 것 같은 게 국회 앞에서 있었거든요. 그날 탄핵안 가결이 됐던 가결되는 날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막 거기서 그 참여하신 시민들이 막 얼싸안고 우는 모습 보니까 뭉클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얼굴을 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때 항상 무대에 있을 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면은 이게 감정이 동요되는 걸 좀 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차량도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세월호 유가족분들 차량을 또 타고 행진을 네.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때 또 내가 누구 아버지인데 어떻다라고 하면은 주로 차벽 앞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 네. 또 시민들이 옆에서 보고도 좀 슬퍼하고 그렇죠. 사실 그 사이에 2014년 4월부터 네. 저는 그 이름 없는 그 엄마 아빠들의 위대한 걸음이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장의 시민들이 거기에 조응해줬고 진실을 밝히는데 같이 해줬다. 그래서 탄핵안 가결될 때 우리 유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가셔서 그 땅 치자마자 전명선 위원장이 촛불 시민 만세라고 외쳤거든요. 그게 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그때 이제 탄핵이 가결됐을 때 좋아하시면서도 되게 또 막 눈물이 되게 막 많이 글썽거리시는 울었어요, 또 가족들. 네, 가족들 보니까 네.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안이 딱 인용이 되면 네. 하여튼 그 진실도 좀 빨리 밝혀져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그 20년 동안 인권 운동을 하셨고 네. 또 이제 수차례 이제 전문 시위군으로서 네, 그렇죠. 시위를 정말 많이 해보셨는데 네. 활동가님도 2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집회는 처음이었죠. 그럼요. 네. 뭐 물론 규모가 굉장히 컸던 집회들은 있었어요. 그렇죠. 뭐 2008년에도 있었고. 촛불도 있었고 네. 그 앞서서는 효순이 미선이 네. 동생 촛불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 많은 촛불 광장이 있었는데 요번은 좀 더 남다르죠. 일단은 매주 100만 가까이 오는 이런 건 맞아요. 사실은 없었고 아, 그렇죠.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 앞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늘 그랬었잖아요. 네. 그 광우병 집회 이후에 아마 9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앞을 갔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법원이 국민 눈치를 보면서 다 가처분을 맞아요. 받아들여주고 이래서 정말 청와대 100m 앞까지 간 거잖아요. 내자동 로터리는 지날 수 없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럼요. 항상. 그 촛불 네. 때도 그때 막혀서 못 그러니까, 지나갔었는데. 네. 6월 10일 날 2008년 맞아요. 6월 10일 날 100만 모였을 때도 맞아요. 못 갔어요. 네, 네. 맞아요. 명박상선 그때는 이제 기억나시잖아요. 명박상 때문에. 아예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막아버렸잖아요. 맞아요. 장군님 앞에서 늘 좌절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광장에 안 나와도 국민 네. 여론 자체가 청와대까지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문 시위꾼 입장에서도 네 처음 경험한 승리의 경험이에요. 경복궁을 정문 말고 삥 둘러서 이렇게 가보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앞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를 보실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고 막 이제 같이 연단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사회를 보시면서 좀 기억나는 순간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요, 네 하고 싶은 얘기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일단 가문의 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천만 그렇죠. 광장에 서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 뭐라고 할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실은 네. 그 박근혜가 3차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그때 네. 뭐 그랬거든요. 국회 모두 공을 넘기겠다. 그 얘기는 나는 하야하지 않겠다였어요. 네. 제 발로 나오지. 이게 국회에 대한 일종의 떠넘기기지만 국회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네. 그때 광장에 나오신 분들이 광화문에 165만, 전국적으로 232만이었어요. 아, 그때가 아마 최대 규모였었죠. 최대 규모였어요.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거거든요. 정치권이 그걸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저 그때 그날- 되게 답답했었잖아요. 막 전 한 주 무서웠어요. 미뤄지고 막. 전 되게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그날 분위기가? 네, 광장에 보인 네. 그 시민들의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저조차도 야 이거 진짜 만약 탄핵 소추안 가결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갈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평화적이었고 네.
축제와 같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나는 정말 어디 서 있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네. 압도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날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된 그 다음 주. 네. 그 다음 주는 다들 무슨 얘기를 하셔도 다 용서가 돼요. 그냥 미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너무너무 추웠던 날이 있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뭐 얼마나 오실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광장 동력이 10만, 20만으로 뚝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네. 주에도 60만 뭐 이렇게 나오고 계속 몇십만 이상은 계속 나왔던. 최근에도 네. 저는 취재 때문에 갔는데 그날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비였는 눈이었는 이렇게 왔는데 저녁에 그럼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맞아요. 왔더라고요. 한 3주 전인가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구나. 저 뭐라고 할까요? 그 추위에 그렇죠. 떨면서 몇 시간을 앉아있는 적었을 때 10만이었는데요. 그 추에 그 10만은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10만이 아니라 그렇죠. 위대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앞에서 그분들을 떨면서 저 몇 시간을 지키고 있는 모습 보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저분들을 누가 이 광장으로 불러냈을까. 네. 지금 모든 순간들이 사실 다 감동이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막 매주 막 100만, 뭐 몇십만 이런 식이었다면 총 나온 인원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1,600만 정도로 네. 하고 있어요. 뭐 1,600만이 다 1,600만은 아니겠지만 매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럼요.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광장에.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업하는 선배가 하나 계신데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해외 출장을 가는데 본인이 머리 하나를 꼭 보태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네. 다른 후배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요번 주에 집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래서 왜요? 꼭 가라. 나 요번 주에 말레이시아 가야 되는데 내 빈머리 네가 가서 채워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하나의 점이 되기 위해서 온다는 건 정말 감동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런 좀 집회 같은 데를 뭐 안 오던 뭐 제 주변 사람들도 이번에는 좀 뭐 가보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었고 뭐 지금 뭐 그렇게 뭐 국민들의 염원이 이제 굉장히 좀 빛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회를 보시면서 네. 그런 거 꼭 하잖아요. 그때 뭐 아까 말씀하셨던 한 160만이 넘는 촛불들이 왔을 때도 그랬고 한꺼번에 막 소등을 한다든지 아니 뭐 촛불로 이제 파도를 탄다든지 멋있죠. 단상에서 보시는 기분은 어땠습니까? 진짜 웅장해요. 네. 그 뭐라고 해요? 소름이 좀 끼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하고 멋있는 발언자 또는 네. 뭐 뮤지션도 다 통틀어도 그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집단적인 힘 이보다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162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전문 활동가 전문 시군이 파도하면 다 그걸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이런 거는 마이클 잭슨도 못 해본 거 같아요. 한순간에 소등 이러면요. 네. 한순간에 쫙 꺼지는 거예요. 네. 그걸 무대에서 바라보면 네. 정말 전율이 일 정도로 멋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 뭐 감동적인 순간들을 딱 겪고, 네. 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구속까지. 뭐 당연히 각오를 하실 만큼. 구속이 뭐든지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언론 보도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니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광장에 그만 나와라. 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뭐 자기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쥐들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요. 네. 아니 그리고 누가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라 그런다고 가나요? 그러니까 광장을 저희 퇴진행동은 그냥 주최할 뿐이에요. 네. 그냥 주최하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이고 오는 거는 필요가 있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네. 국민들한테 지들이 뭐라고 건방지게 오라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조선일보는 뭐 민주당한테 이 촛불을 해산시키라고 얘기하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민주당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돌맞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다 이제 각자의 염원에서 네, 그럼요. 오신 분들인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좀 태극기 집회라고 하나요? 태극기 집회는 발음 얘기가 좀 잘못됐는데 네, 맞죠. 뭐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네. 아니면 이제 뭐 범죄 집단 네. 비호 범죄 집회 비호 집회 뭐 너무 이런 식으로. 네. 아니 박근혜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범죄자를 용의자, 옹호하네. 용의자. 진짜 그렇죠. 협상하시는 거예요? 용의자. 네. 피의자. 네. 피의자로 피의자죠, 피의자. 그렇죠. 용의자는 아니죠. 피의자 수준인데 피의자 1번 박근혜 이렇게 특검이 네. 얘기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가져갈 때. 그렇죠. 그
그걸 비호하는 집회인데,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네. 지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표현의 자유고 맞습니다. 민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집회의 양상이라는 거죠. 네. 뭐 관제대모로 돈이 어디서 유입되는지 계속 그 국정원이다, 뭐 대통령이 삼성에 뭘 했다, 네. 뭐 이런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준 거잖아요. 또 감사하다, 뭐 박사모한테 이런 식으로 보내고. 러브레터의 답신. 네, 자유총연맹에 돈이 어떻게 유입됐다. 네. 그리고 뭐 순복음교회나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을 동원했다. 뭐 이런 방식. 그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한편으로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외치는 구호나 양태들도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가끔 갑니다. 그 집회를. 아, 진짜요? 태극 네, 집회를? 네, 태극 집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네. 가요. 가면 너무 폭력적이고 그렇죠.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그런 맞아요. 사진을 찍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모 방패 언론사, 같은 예, 거. 네. 언론사도 같이. MBC의 이제 김세희. 네. 진짜. 네, 뭐 이런 게 공공연하고 뭐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막 야구 방망이 몽둥이. 집회를 네. 하고 계엄령을 뭐 선포하라, 막 이런 입에 얘기들을 담을 하고. 수 없는 말들을 그런 집회 현장에서 하고 헌법을 유린하, 그 계엄령을 선포해라, 군대를 동원하라, 이런 발언은 또는 이런 행위들은 네. 이건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000만, 1,500만 촛불이 이어지는 동안 네. 폭력이나 이런 시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100만이 모인 자리에 청소를 다 하고 가시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광장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 집회 시작하고 나서 폭력 시비들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지나가는 노란 리본단 시민한테 시비 걸고. 네. 폭행을 당하신 분도 실제로 계시고요. 네. 기자들도 네. 많이 기자들도 맞았다고. 막 노골적으로 막 때리고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양쪽에서 폭력이 있는 양 언론들이 조선일보나 보도한다는 이런 거죠. 데는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야구방망이 집회 내사한다고 경찰이 발표를 하면서 네. 며칠 전에 있었던 횃불 들었던 그 퍼포먼스도 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왔단 말이에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에서 경찰이 와서 횃불을 들면 안 된다. 횃불 들면 안 된다. 이게 뭐 횃불을 했다고? 소방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비슷한 것처럼 구도를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조정동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횃불이 요번만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횃불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선일보가 되게 평화로운 집회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416개의 횃불이 등장해서 네. 이런 그 추모와 기억과 분노를 상징했다. 이렇게 자기들 이름으로 써놓고 그때 경찰이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퍼포먼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위해 도구가 아니라. 그런데 마치 야구방망이 같이 네. 저런 폭력적인 선동이랑 비슷하게 경찰이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거나 네.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도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들 집회하면 노란 리본 달았다고 촛불 들었다고 시위 도구라고 막 경찰들이 이동제 제한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야구방망이에 놔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편파적이. 게다가 이제 남의 개인 사인의 집 앞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 그럼요. 휘두르는데 그거를 그렇죠. 놔두고 가만히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그럼요.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집회를 대하던 경찰의 방식을 저는 보면. 그리고 계엄령 동원 뭐 선포하라, 군대를 동원하라 이런 말 하는 거요. 네. 내란 선동으로 네.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와 헌정을 유린하는 극단적인 건데요. 그것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유력한 정치인들, 네. 김문수, 김진태. 유력한 정치인 아닙니다. 네, 그쪽에 유력한 정치인들이요. 네, 한낱 5%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저는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뭐 너무 강한가요? 오늘 못하겠네. 제가 이렇게 원래 강한 사람은 아닌데 화가 나서 그래요. 네. 네. 뭐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지금까지 집회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참석해 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가장 박진활동가님의 가장 유명했던 거는 대추리에서 아, 기억하세요? 네. 있었던 사진이 이제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네, 제가 한겨레 신문 일면에 한번 네.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절규하는 표정이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경찰은 늘 그렇게 집회를 대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네. 이번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사람이 워낙 많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경찰도 되게 평화롭게 이 집회를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찰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국민 85%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철승 경찰청장님 빼고. 네. 그분 음주운전. 음주운전하시고 경찰 조직 자체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네. 네, 지금 박근혜 씨의 편에 서 있는 건 아닐까. 오늘 계속 위험하네.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지금 경찰의 그런 행동 기조는 아직까지는 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횃불 시위를 네. 마치 뭐 폭력의 도구처럼 신고되지 않은 집회 물품에 불과한 거죠. 근데 네. 지금까지는 관용적으로 대하다가 저쪽 집회가 폭력적이 되니까 마치 우리도 같이 폭력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방향 정한이 감지돼서 그게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비호단체 집회랑 뭐 격리시키기 위해서 네. 차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그 최근에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저쪽 집회에 동원된 그 경력보다 네. 촛불 집회에 맞아요. 동원된 경력이 훨씬 수적으로 맞아요. 많은 거죠.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폭력이 발생하는 곳에 경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현행범들이 다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들도 그런데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만나는 경찰들은 굉장히 사실 우호적이죠. 그렇죠. 그래요. 되게 헌재 앞에서도 만나면 저쪽은 사실은 말이 안 통하시니까 네. 말을 못 하니까 저희한테 와서 기자회견이라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안 되냐. 저희는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저쪽이 집회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니까 두 번 다시 이쪽에 폭력 집회 막 이런 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늘 언론이 그래서 중요하죠. 언론이 네, 자꾸 폭력 시위란 프레임을 잡는데 이 전문 시위꾼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최근 근 10년 동안 폭력 시위 거의 없었어요. 네, 맞아요. 불법 시위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총궐기. 총궐기.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폭력 집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차량을 끌어당기는 게 밧줄에 차량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당겼다고 그거를 요즘 이제 과격, 퍼포먼스죠. 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일정하게 집시법에 위반 사항이 있다. 네. 이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도하거나 객관적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그 차량을 끌어당기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소요죄를 말도 안 되는 소요죄 적용한다 그래서 다 기각된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몇 년이더라? 5년인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너무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 뭐 너무 막대하는 거죠, 국가가.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폭력 시위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로 근 10년 안에 네. 없었어요, 거의. 불법 집회다. 근데 이것도 되게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 집회 자체가 불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집시법 그렇죠. 자체가. 네. 너무 제한적이고 그리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래서 그냥 집회에 참여했는데 내가 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인지 맞아. 신고 집회인지 모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신은 미신고 집회에 참여했다. 그래서 집시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손쉽게 되고 소음 데시벨 넘었다. 그렇죠. 불법이다. 그리고 서울 주요 도로 한국의 주요 도로는요. 우리가 아는 모든 도로예요. 네, 맞아요. 주요 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 집회를 열 수가 불필요한. 없어요. 마라톤은 네.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법 자체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네. 불법이 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을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우병 때문에도 일모르 집회가 불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해지면은 해산하십시오. 맞아요. 해가 안 진 것 같은데 아직 니엇니엇한데 막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이렇게 활동가님 같은 분들이 계속 해서 조금씩 바꾸시기도 그렇죠. 광우병 하죠. 집회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그쵸. 야간 집회위원 네. 신청해서 그 덕분에 받아준 지금 거죠. 이렇게 탄핵 반대 네. 집회를 할 수 있는. 탄핵 반대 집회를. 박근혜 집회를 죄송해요. 아니 이런 것 그쵸. 때문에 그분들도 집회를 할 그분들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거예요. 있는 거죠. 네. 이 희생 덕에. 그렇죠. 민주주의와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맛있었습니다. 갔다 왔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권운동을 한 20년을 좀 했는데, 네. 박 활동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네, 네. 알아봐 주세요. 네, 그런 거를 좀 할까 하는데, 사실 인권운동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다산인권센터라는 인권단체에 있는데요. 네.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네. 특히 어디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런 걸 도와주고 같이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주요하게 이제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또 제가 그 속해 있으면서 해왔던 활동은 그 사이에는 말씀하셨던 평택 대출이 네. 이것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서 같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용산 참사의 진상 규명 활동. 맞아요. 그것도 하셨었죠. 네. 그리고 쌍용 자동차 해고 문제에 있어서 인권 침해 문제. 요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굵직한 사건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존엄과 안전위원회 활동을 했었어요. 인권 실태 조사도 하고 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한 사회적 대안은 뭔가 이런 걸 같이 하는 활동도 했었고 네. 그리고 다산인권센터가 이제 수원에 있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 이를테면은 그 인근에 있는 그 삼성 르노 자동차에 네.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성희롱 피해자가 인권 침해를 받은 사건을 대응하기도 했고 네. 공군 부사관이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성 노동권 관련한 일도 많이 해왔어요. 그랬었죠. 예, 네. 그 예전에 이제 위치 추적, 노동자 위치 추적,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을 대포폰으로 네. 위치 추적하는 사건이 꽤 크게 있었어요. 네, 김성환 일반 노조 위원장에게 또 했던 피해자 네. 중에 한 명이고 대부분은 이제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 또는 해고 노동자들을 감시했던 사건을 좀 대응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피해자들이 찾아오게 됐던 거죠. 지금 반올림은 네. 아시잖아요. 반올림 처음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네, 황상기 아버님이 황유미 씨 아버님이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는데 당신이 삼성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인터넷 언론 매체랑 그 유미 씨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하다가 네. 삼성이랑 싸우는 단체가 어디냐라는 얘기를 듣고 다산인권센터에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유미 씨 사건을 듣고 제가 그때 이종란 노무사랑 같이 아버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제보 창고를 만들고 저는 지금도 되게 이게 아픈 기억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아버님을 만났더니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그 베이라고 하거든요. 베이 네. 작은 작업 베이에서 백혈병 피해자가 2명. 그리고 백혈병은 모르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유산하고. 그렇죠. 아버님이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산재에. 흔한 질병이 아닌데 똑같은 병에 그렇죠. 걸린 사람들이 네. 같은 공장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 백혈병이 아마 100만 명 중에 1명? 아주 희귀 질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 산업재해로 유출을 하신 거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산업의학이랑 다 전화를 했었어요. 네. 이게 가능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네. 그런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는 거죠. 백혈병 자체가. 예, 인과관계 밝히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희가 그럼 제보 전화를 열자. 제보 전화를 열면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겠냐. 네. 정말 제보 전화를 열었는데 수십 명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아픈 거죠. 왜냐? 반올림의 지금까지의 10년의 역사는 네. 과학이 입증한 것이 아니라 의학이 입증한 어떤 싸움이나 이런 승리가 아니라 네. 피해자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입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최근에 양양자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의 네. 말씀을 듣고 좀 화가 나셨던 부분도 있었을 것 굉장히 같아요. 화가 났죠. 네. 전문 용어로 정말 빡쳤어요.
아까부터 용어 선택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이재용 구속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죠. 네. 네, 아버님이 이재용 구속되면 황유미 씨의 황상기 아버님이 네, 구속되면 떡 돌린다고 하셨는데 떡 그러셨어요? 돌리셨어요. 아, 진짜 돌리셨어요? 네, 돌리셨는데 네. 누군가의 구속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회는 불행한 거죠. 그렇죠. 네, 이재용 씨 구속이 개인사적으로는 가슴 아플 겁니다. 왜냐, 이재용 씨 어머님 홍라희 씨가 네. 피눈물이 난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저 그 기사 보면서도 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당신 아들이 구속되는 걸 온 국민들이 같이 가슴 아파 하는 사회라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는. 네.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70몇 명, 죽어간 자기 공장의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었더라면, 그리고 삼성에 노조 하나 극한 노조 대단하게 만들자고 감시하고 미행하고 납치하고 이런 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삼성이 만든 보고서였죠, 그게. 네. 이런 사람들의 피눈물이요. 네. 삼성이 골목 상권까지 들어오면서 결국 말아먹는 것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의 하청 업체들의 사장님들이 흘렸던 그 부모들이 흘렸던 눈물들 네. 그걸 닦아줬다면 이재용 씨 구속되는데 이 국민들이 하루 종일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네. 하루 종일 라디오에 네. 1위 곡이 아름다운 구속이었어요. 그 곡 신청이 쏟아졌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좀 현실을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지금은 일단은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지만 네. 앞으로 반도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조 탄압 관련돼서도 많이 책임질 남아있죠. 부분이 있으면은 책임을 꼭 져야겠죠. 유성기업의 유시영 씨가 네. 노력하게 책임을 물어서 네. 구속된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 기업주들은 노동권을 침해하고 이러는 거는 그냥 일상다반사였고. 네. 그걸로 구속된 사례가 없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정말 어겼다면은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다수잖아요. 네.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인 사회에서 네. 그런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가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주들도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출이나 아니면 용산 참사 이런 한국 사회의 주요 그 약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았던 그 현장마다 계셨으니까 네. 좀 이번 2016년, 2017년을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있었던 이 촛불 집회, 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가장 컸지만 일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구속이 된다고 이 촛불들의 감정이 이제 끝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적폐가 있고 또 이제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그런 모순들에 대한 좀 해소가 좀 돼야 될 텐데 인권 운동을 좀 오래 하셨으니까 좀 그쪽 측면에서는 좀 어떤 사회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게 좀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보통 인권 운동가들이 이렇게 큰 연대체에 무슨 이렇게 공동 상황실장 이렇게 별로 맞는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제가 구집이 이렇게 나서게 된 거는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나서게 된 이유는 네. 민주주의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더 많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이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네. 저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로 열린 광장이라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목소리로 사실 복수하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게는 그 촛불 광장이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다양한 네. 목소리들이 함께 열리는 광장. 그래서 누구는 불편하다고 하지만 양심수들도 나와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누구는 불편하다고 하지만 성소수자들도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같이 모여 있음을 존재를 인정을 하고 존재를 그렇죠.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이 이 작게는 촛불 광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 이제 고민은 누가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촛불 광장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동료 시민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돌아가는 버스를 탔을 때 네. 나는 여전히 백수고 실업자고
나는 앞이 보이지 않고 창원에 있는 어떤 노동자는 박근혜가 퇴진돼도 내가 여전히 이런 상태면 나는 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뭐 선언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데 촛불의 광장을 내 일상의 광장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 네.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시민들을 이길 권력은 없거든요. 그냥 박근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랑 똑같은 그런 부정의와 특권들이 네. 이 사회를 지배하면 여전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 시민들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 이런 좀 그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개혁과제 또 누구 공범자는 누구 뭐 적폐는 뭐 이런 것들 다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네. 눈을 뜬 시민 듣고 있는 시민, 이야기하는 시민,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되게 중요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될 때다. 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집회에도 사회를 보시나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사회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만은 정말 국민 승리를 네. 같이 축제 기뻐하고 축제 싶어요. 한가운데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이 20차란 말이죠. 네. 이제 뭐 그동안 뭐 후원 계좌도 열고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모금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저번에 권영국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님 나오셨을 때, 네. 좀 빠듯하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네. 뭐 그 이후로도 계속 좀 진행이 됐거든요. 네, 네. 좀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네. 들어오는 돈은 거의 대부분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나요? 아, 그럼요. 네. 이게 무대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LED, 무대, 조명, 음향, 이게 다 대부분 큰 돈인데 매주 한 번 할 때마다 1억 가까이 들거든요. 네. 상당한 사이즈. 그것도 근데 저희 도와주시는 업체들이 거의 실비 수준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차를 거의 쉬지도 못하시면서 그렇죠. 도와주시는 그분들은 건데. 이제 주말마다 이제 계속 나오셔서 네, 막 네. 일을 힘들게 하시고 네. 사실상 그렇게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거의 아주 실비 수준으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 돈을 모으냐, 현장에서 모으는 거죠. 네. 현장에서 모으고, 후원으로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음. 지금 지난주까지 딱 떨어졌어요. 앵꼬.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네. 그야말로, 제로에서 거의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집회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후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데 이 가난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네. 부담을 하거나 업체가 미결제를 떠안게 되거나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될까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상 그 퇴진 행동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아마 대부분 블랙리스트 맞아요. 올라가 있는 맞아요. 단체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시민사회 단체가 책임질 구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국민들이 책임져 주면서 같이 만든 광장이라서 네네. 네,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후원 계좌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이렇게 치시면 후원 계좌 나옵니다. 네, 퇴진 행동 이렇게만 쳐도 나와요. 퇴진 행동 네. 후원 계좌. 네. 이렇게 바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치시고 네.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동 검색어로 입력이 딱 네, 되네요. 맞아요. 네, 자동 완성이 됩니다. 네. 많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안 돼요. 농협입니다, 농협. 네, 치는데 잘 안 되는데. 네. 그렇군요. 이번 주 웹자보 제가 드리고 갈 거예요. 정말요? 네. 계좌가 분명하게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퇴진행동 후원 계좌를 치면은 앞에 잘 안 나오네요. 그냥 이제 퇴진행동이라고만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죠. 네. 퇴진행동 홈페이지에 가셔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회동 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안 보이네요. 그래요? 굉장히 잘 보여요. 맨 밑에 일단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이게 맨 밑에 노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럼 맨 위로 일단 올리신 다음에요. 네. 저기 메인 슬라이드에 보면 웹자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농협 302-1066-1087-11 예금 주는 이승철. 네, 맞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돼 있네요. 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사실 다들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은 네.
적폐가 네. 다 청산이 되기까지는 아직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네.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뭐 일단은 뭐 지금 시민사회 진영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네, 좀 네. 그 논의 결과를 중입니다. 좀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 광장을 뭐 시민단체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집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사업은 대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퇴진행동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걸로 네. 많이 주시면 그 의견대로 또 받아서 해야 될 거고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약속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다. 네. 우리 사회가 정말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같이 갈 거고. 그것이 어떤 방식이더라도. 네. 그리고 시민분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야기하는 시민을 이길 권력은 없거든요. 네. 지금 광장은 바로 이야기하는 시민들인 거잖아요. 보고 있는 시민들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건가. 네. 자기 삶의 공간들에서 이를테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전 소모임 하나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를 보던 아니면은 뭐 음식을 같이 먹던 아니 책을 읽던 이런 소모임. 집에 있는 분들이라면 또 뭐 집에 있는 뭐 학부형들이랑 같이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는 저희 같은 뭐 다산인권센터나 미디어 오늘 같은 뭐 이런 조금 정말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단체나 언론사들을 좀 후원했으면 좋겠고 계속 깨어 있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보면은 천만 광장을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막 빨갱이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 빨갱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정체가 밝혀진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렇죠. 권력에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빨갱이 딱지가 붙었던 거. 네. 그래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혐오와 선동들을 용서하지 않는 자세, 뭐 이런 것,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광장이 항상 뭐 토요일에 열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그럼요. 옆에서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매일매일 안 열리더라도요. 네. 매일매일 안 열리더라도 어느 순간 역사가 부르면요. 네. 지금처럼 나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게 됐어요. 네. 20년 만에 이제 뭐 이런 네. 그 정말 그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집회가 네.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이제 몇 번 나가봤지만 굉장히 큰 되게 감격적이고 되게 영광이었던 네. 순간인 것 같아요. 좀 네. 마지막으로 좀 뭐랄까 우리 촛불 시민들한테 좀 사회자로서 네. 네. 그 구호로 하지 못했던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뭐 많은 얘기를 이미 하긴 했는데요. 네. 그 사이에 제가 사회운동을 하면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건 늘 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였어요. 제가 주로는 이제 눈물이 많은 현장들에 있었는데 네. 용산에서 강정에서 쌍용 자동차에서 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이 무심한 듯 지나가는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저는 지금 왠지 확인받은 듯한 느낌인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네. 여기 있었구나. 그 울림이 제가 이제 앞으로 사회운동을 계속하는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그런 힘들을, 뭐라고 할까요? 타인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던 지금 네. 에너지를, 이제 이후로 계속 보여주실 거라고 믿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박진 활동가님이 더 이상 별을 달지 않게 네, 저 좀 이제 그만 별 달고 싶습니다. 네. 인권 운동을 해도 그런데 그걸 주저하지는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네. 정말 네.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네. 그런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네. 부드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오캣 93화 녹음 마쳤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다가 지금 문득 금준경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김용민 브리핑 인터뷰 때문에 지금 잠깐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박진 활동가님과 둘이 클로징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클로징에 앞서서 오늘 여성의 날 축하드립니다. 네. 3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여기 네. 있습니다. 정작 활동가들은 퇴근도 못하고 그러게요. 네, 어쨌건 이렇게 박진 활동가님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퇴진행동이 뭐 물론 뭐 촛불 시민
사람들의 이끌어가는 뭐 지도부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집회 주최자죠. 네, 집회 신고를 대신해주고 네. 네, 무대 설치 대신해주고 네. 네,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 퇴진행동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후원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뭐 방송 소감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뭐 이렇게 사실은 제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섭외를 당했어요. 네, 제가 왜냐면 이러다가 퇴진행동이 적자를 면하지 못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러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을 기록하는 중이거든요. 네. 87년에 뭐 사실 정권을 바꾸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우리는 30년 동안 87년 체제를 살았어요. 네. 이제 앞으로 2016년, 2017년 시민혁명의 이후 시대를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시대는 정말 헬조선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시대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목소리를 갖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대의 이후 몇십 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네. 시민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아, 이걸 던지면 받아주셔야죠. 네. 네. 받아주셔야죠. 좀 이제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정말 촛불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진짜 이번 11일에 열린 20차 네. 집회는 정말 축제 네, 축제입니다. 자리였으면 무조건. 좋겠습니다. 네. 또 가셔가지고 만약에 박진 활동가님께서 사회를 보신다면 네. 또 이제 크게 박수 쳐주세요. 네. 또 이제 흥겨운 목소리에 또 박진 네. 활동가님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방송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